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되어 약 1년 동안 연애를 한 뒤 결혼했어요. 남편은 자수성가한 타입의 가난한 집 아들 출신이지만 성실하고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민하지만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편이에요. 요즘에는 MD, 모던 다자녀, 세대라서 불필요한 것을 만들거나 하는 것을 싫어해요. 남편은 작년부터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신혼 때는 제 신랑 덕분에 집 인테리어를 공짜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그때부터 부드럽게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신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을 그렇게 대해주려 했어요. 올케가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애들 아빠가 이번에 가게를 이전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공사비를 동생이 도와준다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장사가 잘 된다면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도 공사비를 받지 않고 작업한 건 제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 신랑이 수입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신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피하고 싶어서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수입에서는 돈을 벌어오는 부분은 모두 저희 신랑이 맡아서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신랑의 정확한 월급을 모르고 있었고 그는 인테리어 업자이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각자 돈 관리를 했지만 결혼 후에는 돈을 합쳐서 가정을 이루다 보니 시댁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보험비까지 신랑이 내고 있어서 그것은 문제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이나 시어머니 보험비를 신랑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신랑과 결혼했으면 이제 살림은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며 돈도 빨리 모아 집에서 서로 따로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 신랑은 제 이야기를 이해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잘 전달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데 늦은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셨다. 아들을 뺏긴다며 울었다. 돌아보니 이 사태에 어이가 없고 아들을 평생 함께 둘 의도였다면 결혼을 말려야 할 것 아닌가? 또 30대 중반에 결혼한 아들이 2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니 내가 보험료는 내가 처리하겠으나 추가적으로 돈을 모으라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신랑이 총각일 때는 자신의 번 돈이므로 제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부의 돈이 되어요. 우리는 돈을 같이 모으기로 했기 때문에 한 달 지출을 잘 파악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이런 점 때문에 신혼 초에는 다툼이 있었지만 사랑을 통해 이겨냈어요. 그리고 신랑이 그동안은 시어머니 편이 아니라 제 편이었는데요. 매번 시댁 행사 때는 저희 신랑이 계산을 했죠. 그런데 신랑이 잘 볼 때는 모든 일에 괜찮았어요. 마지막 생일 때만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 대게를 먹고 싶다고 하셔서 신혼 가족과 함께 시부모님을 모시고 1박 2일 영덕 여행 겸 생신 파티를 가기로 했습니다. 숙소 예약부터 외식까지 모두 남편이 다 부담하였습니다. 호텔비와 식비를 모두 계산해도 150만 원 정도 들었지요. 솔직히 그 점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남편은 절 볼 때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가져다 주기도 해서 제가 시댁에서 잘해드린 만큼 금전적으로 친정에서 잘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보, 매달 생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여행부터 10회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이번 달은 완전히 마이너스야. 엄마와 아버지는 연금만으로 발생하는 150만 원에 이르는 수입이 없으시니까 매년 2번의 생신이라도 한다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어요. 대신 저희들이 장인과 장모님의 생신 때도 동일하게 돌보고 캘게요.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요리를 여행이 아니라 식당에서 먹는 것으로 결정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잘 지켰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조기를 좋아하셔서 전라도 출장 시 늘 시부모님 집으로 배달시켜드리고 생신 때에는 늘 동일한 코스 요리로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신 때만큼은 시댁의 돈을 사용하는 데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어서 시댁에 돈이 들어가는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자 신랑의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저도 혹시 내 발언이 상처 주지 않을까 걱정되어 신랑에게 마음을 쏟았어요. 그나마 요가 학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회원들이 늘어나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신랑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어오기 어려웠어요. 자신의 일이 계약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눈치가 빠른 신이라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동안 혼자서 실행력 부족에 대해 미안해하면서 제사 준비도 시아버지 생신상도 다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최근에는 정말로 힘들어졌어요. 갑자기 동생의 일이 줄어들었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동생은 곧 잘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우리 아버지 생신 때 외식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서 젓가 준비할 테니까요. 네, 사실 월요일부터입니다. 신랑이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제 월급만으로 대출금 갚으면서 살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더 이상 부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올해도 고급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신호가 제 마음을 알았는지 아니면 신랑이랑 통화를 했는지 먼저 자기 집에서 하자고 했어요. 사실 식사 때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었기에 올해는 신우가 다 차려줘도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매번 저희 부부가 계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인 아버지 생신인데 한 번쯤은 생일상을 차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수니까 돈 봉투만 준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신랑은 매번 생일 때마다 먹고 싶었던 음식으로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대접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안 돼서 속상해했어요. 시어머니도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외식을 좋아하시는데 딸 집에서 먹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듯 했어요. 이번 시아버지 생신날이 되자 신호가 먼저 전화가 왔어요. 요즘 많이 바쁘지 내가 우리 아빠 생신상 준비 다 했어. 동생이랑 같이 저녁 시간에 잠시 왔다가 올해 동생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 올케가 옆에서 잘해줘 부탁할게. 이번에는 올케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준비됐어요. 신우는 자신의 동생이 돈을 못 번다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구박받을까봐 미리 선수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나마 시댁이랑 마찰이 적었던 것은 눈치가 빠른 신의 덕분이었습니다. 눈치 하나 없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와 제 사이를 그나마 좋게 만들어준 것도 눈치가 빠른 신의 덕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신랑의 월급이 제 월급의 4분의 1 정도 되는데 신랑도 제 눈치를 많이 봤어요. 또한 제 업무가 저녁 9시에 끝나기 때문에 제사 준비는 항상 시어머니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수업을 해줄 수 없는 일이라 미리 제사 참여를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신부의 이해는 어렵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뜻은 농담일 뿐이며 결혼식 전 제사를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것은 회사 업무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거행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음식은 제공하고 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는 옛날부터 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에 그 마음을 이해하고 다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맡기지 뭐, 이렇게 저희 부부끼리는 대화가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도 다 이해하신 걸로 생각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젊은 편이셨어요. 저희가 30대 중반이니 시어머니도 80이 다 되어가는 옛날뿐이 아니라 요즘은 청춘이라 불리는 60대 초반이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며느리들을 잘 아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위주의 삶과 제사에 대한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진 분이셨어요. 아직 젊으신 시어머니라서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요즘 젊은 시어머니 분들은 본인들이 고생하는 걸 싫어해서요. 본인들도 하기 꺼려 하신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사를 자신의 숙명으로 여기셨어요.
신우가 생일 선물까지 완벽히 준비했다고 2번이나 천안까지 오셨는데 저도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항상 외식을 해와서 집에서 한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신랑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일 축하 파티나 여행이 어려워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셨어요. 1년에 2번 있는데 생일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요즘 많이 못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도 불편한 상황일지라도 둘이서 벌어들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 것이 바로 제 시어머니입니다. 이러한 시어머니 덕분에 결국은 사다리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번 돈을 쉽게 생각하고 본인이 힘든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따라서 도착한 신우의 집은 20평 정도로 매우 작았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산에서 먹고 나머지 우리는 남자들이 다 먹은 후에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음식이 부족하면 우리에게 말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꼭 남자가 먼저 상을 받고 과일까지 나눠주는 것이 좀 어색했습니다. 여자들이 밥을 먹는 상황이 너무 가부장적으로 느껴졌어요. 요즘에 누가 이렇게 밥을 먹나요? 80년대 전원일기 드라마에서나 본 풍경이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먼저 드시고 우리끼리 나중에 먹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또 난리를 치실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어른이시니 먼저 드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남자니까 먼저 먹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 툴툴거리다가 제 눈앞에 뭔가가 산처럼 쌓여서 놓여지는데 시어머니는 제 앞에 라면 그릇 가득 찬 숙주나물을 꺼내셨어요. 정말 그릇이 한가득 차 있었어요. 평소에 숙주나물을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갑자기 주신 것에 의아했습니다. 숙주나물은 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많이 남았으니 많이 먹으라고 제게 책임감 있게 밀어주시더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 하진 않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보고 자란 게 있는데 딱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제 신우가 그 모습을 보고 안 돼, 엄마, 숙주나물이 상한 것 같아요. 2주 전에 만든 건데 그걸 왜 가져온 거야? 상한 건 버려야지 라고 말하더니 신우마의 말을 듣고 자세히 살펴보니 숙주나물이 이미 썩어가는 상태였어요. 정말 외부에서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걸 먹게 하려는 건가요? 신우는 엄마, 그거요. 2주 전 제사 때 숙주나물이 많이 사서 많이 해서 남은 게 아니에요. 그걸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배탈이라도 나면 힘들 것 같아요. 2주밖에 안 된 거고 제사 때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남은 거를 어떡하죠? 그리고 냉장고에 신선하게 보관했고 침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건 괜찮다고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도 2주가 지나면 상하니까요. 나물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으면 아마 아플 것 같아요. 그래, 엄마, 이건 아니야. 내가 버릴 게 여기 줘. 왜 버리는 거야? 신랑이 못 오면 며느리, 너라도 와야지. 내 부부 온다고 생각해서 많이 만들었는데 둘 다 제사 때 오지도 않고 나 때는 생각도 못했어. 며느리가 말이야,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며느리야? 엄마, 그게 무슨 고지대적 발생이야.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엄마, 그렇게가 놀면서 하는 것도 아니야? 시어미가 일하는데 전날이라도 와서 도와야지. 그리고 점심시간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잖아. 하루 종일 고생하는? 신경도 안 쓰는 거지 뭐. 엄마, 오늘은 아빠 생신이잖아. 좋은 날인데 모여서 괜히 큰 소리 내지 말자. 옳게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엄마 그만해. 눈치 빠른 신우는 재빨리 이 사건에 수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신우의 말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늘도 그렇고 매번 제사 때마다 눈치를 주시니 정말 시댁 행사에 가기 싫었습니다. 저는 제사를 한다고 전날부터 장을 보고 야채를 다듬고 준비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음색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자신의 자손인 남자들은 아무 일도 도와주지 않는데 다른 집 자식은 며느리가 와서 왜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게 왜 당연한 일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는지 몰라도 2023년 지금은 제사를 해도 다들 간소하게 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는 집들도 다들 요즘은 음식을 구매해서 한 끼 온 가족이 먹고 가족 행사처럼 즐겁게 놀며 헤어지는데 왜 우리 시댁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랑에게도 제사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시집을 왔으면 우리 집 가풍을 따라야지 하시는데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신우가 중간에 말리긴 했지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썩어가는 나물을 먹으라고 주신 것부터 시어머니의 말투까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주방에 있는데 신랑도 불편하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우리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어? 제사 때 이래서 그래? 어머니가 나를 보고 제사 때 일하지도 않는 며느리는 며느리도 아니라면서 자꾸 구박하셨잖아.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었네? 나도 잘 말씀드릴게요.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더위와 춥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이해하실 겁니다. 신랑은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랐습니다. 그냥 넘겨야 하는데 또 왜 그러냐고 하며 눈치를 줬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바람도 싫었지만 더 기가 찬 게 이주된 숙주나물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 신랑을 통해 저희 집에 들여왔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썩은 속초나물을 왜 가져오는 거야? 그걸 보고 한 소리를 했습니다. 신랑은 신혼집을 나올 때 엄마가 사주신 거라고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초과기한이 지난 숙주나물을 어떻게 먹냐고요? 시어머니의 이런 비위생적인 관념도 싫었고 저한테 화풀이 하는 것 같아서 남편 앞에서 싹 다 버렸습니다. 당신이 먹어봐. 왜 당신 엄마가 만드신 것을 못 먹느냐며 당신도 코가 있으면 냄새 맡아봐. 이게 정상인 거야? 이거 먹으면 100% 장어와. 근데 이런 걸 먹으라고 준다고 신랑은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만드신 건데 왜 버리냐고 말했는데 10마디 말보다는 직접 먹어보라는 심정으로 입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뱉더라고요. 나는 왜 어머니가 만드신 것을 버려 하며 화를 냈고 신랑은 차가운 듯이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신랑에게 말했어요. 당시엔 다시는 어머니가 이런 것을 주셔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 집은 음식물이라고요.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받아오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신경 써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제사 때 주신 숙주나물은 이젠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일지 모르겠습니다. 제사 식사 시 식중독을 피하기 위해 재사양하는 거죠. 그런데도 알고도 저에게 보내셨다면 이에 화가 났던 건가요? 제 생각에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감미를 못 먹겠다고 판단하여 화를 내고 계신 건가요?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결정을 내렸나 보군요. 엄포를 쏘았어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거 먹고 아파서 고생해봐라 하시는 신부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때 신랑이 일이 늦어져서 못 가고 싶은 마음인 것인지. 솔직히 며느리도 자식인데 이걸 먹으면 자식이 아플 것을 명백히 알면서 음식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연비분들이 듣는 우리 학원 수업에서도 그분들께 물어봤어요. 다들 놀라셨다고 해요. 시댁에서 싸우는 음식을 버리는 못된 며느리 이야기는 들었지만 음식도 각자의 취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버리라고 건네주신 거거든요. 요즘은 모두가 며느리를 어려워하는데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상한 음식은 결코 주지 않으시고 멀쩡한 음식도 본인들이 들고 싶지 않다면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음식을 간소화하고 정말 딱 먹을 만큼만 하거나 음식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시대가 변하면 그에 맞춰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모든 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속상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엄마께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 제가 일을 마치면 9시인데 전날에 미리 와서 장을 보러 가야 하는데요. 다음 날 오전에 오시면 야채를 다듬고 그리고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에 나와서 전국구 학원에 다시 가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 제 정신이 아득해질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노는 사람이 아니라서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요즘에는 누구나 그렇게 일을 착수한다고 하시는데 친척 집이라도 분까지 하신다고 하신다면서요. 하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것도 어떤지요. 우리 엄마도 놀란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제사를 지내려고 계획을 했었지만 우리 친정아빠가 엄마가 혼자서 너무 고생한다고 생각해 음식을 구입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준 음식을 제사용으로 준비하시고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산소에 미리 도착해 있습니다. 저는 오거나 여행 겸 간단한 음식을 가져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작은 삼촌 집에도 함께 다녀왔어요. 그래서 친척끼리의 사이가 좋았어요. 사실 제사란 것은 형제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구조라고 하죠. 누군가는 빨리 와서 모든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 못 오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지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이런 점들이 바뀌니 한 명도 불만을 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도 이런 식으로 바뀌길 바랐습니다. 제사를 보며 자란 신랑은 조상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인지된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세뇌당한 것인지 모르겠지요. 당해서인지 제사를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장남으로서 집안의 역할을 맡아야 하며 제사도 모시고 성실히 일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서인지 신랑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수적이었어요. 그때 신랑이 그렇게 말했고 부부가 제사를 충분히 집행하지 않으면 남편의 사업이 잘 안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로서 제가 제사에 충분히 신경 써야 했는데 바쁘게 일하다 보니 자기 일에 영향이 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사업도 잘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제사를 하라니 조상들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하시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와서 절이라도 드리는 게 좋겠죠? 바빠서 아예 오지 않는 것보다는 음식하는 법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오세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디선가 아는 무당으로부터 들었다고 조상을 모시지 않으면 일이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신랑에게 말했어요. 팔랑귀인 신랑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매일 제사를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자기 사업이 잘 되면 저한테 좋지 않냐고 말했죠. 그러나 신랑의 사업은 그가 열심히 하여 성공하는 것이다. 조상이 도와주셔서 잘 되면 그건 로또처럼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계속 제사 때까지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신랑과는 몇 달 동안 계속 언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제사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에도 신랑은 아침부터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고 오라고 바꿔야겠냐고 제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일 소중한 것이 제사이고 솔직히 제사를 핑계로 수업을 미루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신랑에게 혼자 가라고 말했고 시어머니께서 주신 썩어가는 숙주나물 이후에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음식물 처리반이 아닌데 왜 버려야 할 음식물 쓰레기를 주시는 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제게 너무 심하신 게 아닌가요? 안 가겠다고 말하자 신랑은 화를 내며 나만 혼자 갈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마, 나 혼자 갈게 라고 말했죠. 그런데 당시에는 우리 엄마께 고생하셨다고 한 통은 전화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께서 혼자서 전날부터 고생하시는 것을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즐기시는 것인데요. 또 음식 제발 양줄이라고 말씀드리고 계신데 꼭 하셔야 한다고 우기셔서 일거리가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음식을 주문해서 하는 게 훨씬 돈도 적게 들어가는데요. 됐고, 우리 엄마는 나가 잘 되라고 조상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너도 너무해, 정말. 하면서 화를 내면서 신랑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서 온 신랑, 손에는 음식 한 줌이 있었습니다. 먹을 사람도 없는데 매번 많이 음식을 만드는 시어머니는 그리고 항상 음식물이 되는 제사 음식과 나머지 음식을 싸주셨습니다. 솔직히 제사 때 한 끼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두세 번 먹을 정도로 양을 해서 우리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전 싫어했어요.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사 음식은 그 다음 날에도 먹기 싫어했어요. 언제나 음식물 처리는 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늘 신랑에게 금식을 주셔도 다 버리니 받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신랑은 저희 둘이서 3일 동안 먹을 양을 받아왔는데 특히나 숙주나물은 정말 많았습니다. 김치 담는 통을 아시나요? 거기에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기가 찼어요. 아니, 이걸 누구가 다 먹으라고 가져왔어? 냉장고에 쌓여놓고 결국 썩어서 내가 버려야 하는 거려. 당신도 매일 저녁 먹고 들어오고 나도요. 그런데 내가 음식 받지 말라고 했잖아. 그에게 화를 내니 신랑은 본인이 다 먹겠다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자기 엄마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이기적이라고 제게 욕했어요. 그런 신랑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결국 음식이 상하면 제가 냉장고를 청소해야 했고 신랑은 냉장고에서 냄새가 나면 저에게 냄새 난다며 청소를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썩을 음식을 바리바리 들고 오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제 아는 지인분들이 신랑에게 인테리어를 맡기면서 신랑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새롭게 맡은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거리를 받는 것과 함께 매달 겨우 100만 원을 벌던 신부에게는 훨씬 많은 수입이 들어올 때도 있어서 한 달에 1,000만 원까지 벌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 신우가 전화를 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조상들의 덕분에 우리 동생의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잘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며 추가로 올케가 와서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동생이 잘 벌면 올케가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어 다음 날에는 시어머니도 전화해 오셔서 점쟁이의 말에 의하면 제사를 책임지고 이어받으면 우리 아들의 사업이 더욱 번창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려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매번 혼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넌 이제 와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야 너가 살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러면 시어머니와 신우는 나에게 모가지를 하라고 하였다.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얘기이다. 모든 음식을 차리면 그들이 오겠다고 말한다. 그것에 대해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정말 제사를 원하시는 분만 하는 것이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결혼 전부터 말했다. 우리 신랑도 처음에는 부모님이 계실 때만 한다고 약속했다. 우리 집에 제사를 지니고 오지 않겠다고 말했다. 너무 화가 나서 신랑에게 전화했다. 내 식구들 왜 그러는 거야? 왜 지금까지 나에게? 제사를 들고 가도록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할지, 어떤 숙제 음식을 다 만들어야 하는지 당신도 알고 계셨죠. 제가 잘 되려면 우리 집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엄마가 여태까지 정성스럽게 다 해주셨고 이제야 제대로 빛을 본다는데 내가 잘 되어야 우리 집도 잘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하루 정도만 고생하면 안 되겠느냐고 강요하고 있어요. 신랑은 제사에 대해 완전히 시어머니 편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후 처음으로 일주일 내내 각 방을 청소하면서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제사에 대한 아랫사람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신랑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랑은 제사만 지내주면 다른 것도 다 잘 될 거고 명절 제사는 2번, 일반 제사는 4번에서 365일 중 6일만 힘들면 되기에 왜 하지 않느냐며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또한 전자의 고생을 하며 제사를 드리기 싫다고 했고
서로 의견이 맞추지 못하자 부부 사이는 더 멀어졌습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서로 얼굴을 보거나 밥을 먹은 적이 없을 만큼 우리 부부 사이는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밥 먹는 도중에도 다툼이 생겨 결국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2주가 지난 무렵 갑자기 신랑이 제기와 제사 장비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방 하나 가득 찬 제사용품들을 보니 화가 났어요. 제기들을 본 순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이 집에 제사 음식하러 온 노예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제 말을 명백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이걸 다시 시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신랑에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신랑은 저와 시댁 사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봤자 10년이야. 딱 10년만 제사하자. 엄마 몰래 음식 사서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많이 도와줄게. 당신 엄마를 너무 몰라. 시어머니가 그걸 모르실 거라 생각해. 제사는 정성이라고. 콩나물 하나 다듬어진 거 사지 않고 모든 재료를 손수 다듬고 만드시는 분인데 어머니께서 한평생 도왔으니까 하루 종일 하면 다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아니야. 당신도 이번에 배우면 되지? 이제 나도 잘 보니까? 당신 수업을 조금 줄여도 되겠어. 제사를 지내면 내가 돈도 많이 벌어다 주는데 왜 싫지? 당신 일만 소중해. 나도 내일이 소중해. 그런데 지금 나를 보며 제사 때문에 내일은 하지 말고 제사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제사를 하고 싶다면? 당신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부부는 매일 제사 때문에 싸웠어요. 급기야 신랑은 집을 나갔어요. 그러더니 신우랑 만난 듯한데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신랑이 돈을 못 벌 때 항상 내게 돈을 벌어주는 수고가 많다 하고 집에서 놀지도 않는 사람인데 제사 때 먹을 것도 있는데 가능한 건지 하고 제 편을 들어주는 척하던 신우가 이제는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있어.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 동생이 대기업 차장보다 돈을 더 벌어오는데 지금 뭘 하는 거야? 내가 동생과 이야기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전화했어. 여태까지 많이 봐줬으면 이제 알아서 해야지. 아니, 제가 이미 제사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못 해봤어요. 해본 적도 없어요. 음식을 사오라고 하니 어머니가 난리를 치시잖아요. 저는 못하고 싶지도 않아요. 신우는 몇 번이나 전화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데 왜 제사를 하지 않냐고. 제사를 하는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에서 따라 해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냐며 저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시어머니도 합세해서 제사를 하지 않는 것에 압박을 주더라고요.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도대체 하는 게 뭐니?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줬으면서 제사가 1년에 몇 번씩 한다고 그거 하나 하라는 것도 못하겠다고요. 신랑과 싸우고 나도 참으로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너희 친정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빼낸 거니? 시어머니의 도가 지나친 발언과 아빠로서의 진우의 제사, 그리고 내 편이 될 줄 알았던 신랑의 배신으로 제게는 더는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지로 남은 평생 동안 하는 게 좋을까 고민했을 때 싫었어요. 그리고 혹시 신랑과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에게도 제사를 물려줘야 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아서 더 막막했어요. 신랑도 결국 시어머니처럼 될 것 같았어요. 제사는 무조건 정성이어야 한다면서요. 음식부터 손수 만들어야 한다는 게 말이에요. 저는 신랑이 그런 마인드를 가진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제사에 집착하는 집인 줄 알고 결혼조차 하지 않았을 거고 왜 나를 속였느냐며 울면서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억울했어요. 사랑에선 결혼이고 제사하는 부분만 빼면 저희 관계는 잘 지냈어요. 신랑이랑 정말 잘 맞아서 평생 함께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사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 이상하게 느껴져서 더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헤쳐나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댁에 압박해서 도망쳐 나오고 싶었어요.
신랑에게도 저인지 시댁 제사인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제사를 택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한평생 제사라는 집안 행사를 혼자 고생하면서 지낼 생각이 없었어요. 요즘은 간단하게 한다는데 우리 시댁은 튀김 5종류와 3가지 남은 것, 그리고 탕국과 생선찜까지 수유역의 문화에 정말 하루 종일 일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많은 돈을 들여 음식물 쓰레기로 남는 제사가 정말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혼자 고생하면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평생 동안 제사를 하면서 살기 싫었어요. 당시에는 정말 제사 때문에 나랑 이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일이거나 내가 못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조상 모시는 제사라고 하면서 왜 이런 나에게 혼자 다 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집에 제사 음식하러 온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이 좋아서 결혼했고 제사 음식 해주라고 시집 왔어요.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사는 거니? 이혼하자 했죠? 그래, 이혼하자 해. 내가 이렇게까지 한 번만 해달라고 하는데 제사를 한다면 남편이 잘 되는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나도 끝까지 싸우려 하지 않아. 그 다음 날에 난 내 신랑과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 우리가 서류를 제출한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서 너희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서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며 말했어. 그러자 나는 또한 내 인생을 잘 살라고 하며 내 말을 듣기 전에 제사를 지냈어야 했던 좋은 마무리를 망쳤구나 하면서 울었어.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자마자 진정으로 이혼해서 참 잘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 제사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도 우리 부부로서 함께 살기 어려웠던 모든 비애가 사라진 것 같아. 그리고 딱 1년 반 지나서요. 현재까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 짧았습니다. 그 당시에 신랑이 1,000만 원씩 벌어서 신우랑 시어머니는 그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권유했고 이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 담보대출을 내어주고 신랑이 사업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해이해졌고 결국 신랑의 인테리어 사업 실수로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제 지인들은 신랑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재에 이르러서 막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챙기시더니 결국 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사를 안 한다고 망한다고 하더니 제사를 해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상덕 씨는 제가 보기에 같이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저희 집까지 망했을 것이라고요. 신랑의 돈을 잘 벌 때 재산 분할할 때 유리하게 받았고 저는 학원 근처 오피스텔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혹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사에 대한 부분은 신랑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시어머니와도 동의한 후 결혼하세요. 우리 부부처럼 부부끼리 합의가 되어도 결국 시어머니와 합의가 안 되면 이혼밖에 없다고 해요. 제사를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